어머님, 저희보다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그 돈 다발 끌어안고 여기서 조개나 실컷 캐세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칼날 같은 며느리 오수진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님, 여기 공기 너무 좋죠? 라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제 하나뿐인 아들 최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아, 지금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아들 민혁이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갯벌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서늘한 침묵이 며느리의 악독한 말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럽게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들의 외면을 확인한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듯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갈 길 바쁘네요. 여보, 빨리 가요. 안 된다. 같이 가. 민혁아, 엄마 좀 봐. 민혁아.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목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질척한 갯벌은 제 발목을 늪처럼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민혁아, 최민혁, 엄마 두고 가지 마. 제발.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도 데려가. 저 멀리 단단한 목에 다다른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아주 잠깐 저를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미련 없이 주차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윽고 시동소리가 들리고 검은색 승용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해안길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이 광활한 갯벌에 저 혼자 버려졌다는 끔찍한 현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어느새 제 발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무릎과 가슴을 거쳐 제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애가 자식들에 의해 산채로 이 차가운 바다에 버려졌다는 것을. 하지만 놈들은 몰랐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살아 돌아와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버림받은 엄마 박영숙입니다. 살다 보면 모진 풍파를 다 겪는다지만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차라리 제 발로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이토록 처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린 명백하고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려 합니다. 제가 버려진 그 갯벌은 인근에서도 외지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기분 전환 겸 조개 캐기 체험을 가자는 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저는 그저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떠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라진 갯벌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쏴 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발목을 간지리던 바닷물은 어느새 제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저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으로 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질척한 갯벌은 제 다리를 거대한 아기처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갯벌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오히려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비릿한 갯벌 흙이
제 얼굴과 옷을 뒤덮었습니다.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오직 성난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물은 멈출 기미 없이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어느새 물이 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몸이 물에 뜨기 시작하자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제 아들 최민혁, 그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았을 때도 오직 민혁이를 바라보며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빚더미에 올랐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의 씀씀이는 오히려 해퍼지기 시작한 것이 며느리가 마지막에 뱉었던 그 악독한 말. 그럼 그 돈 다발 끌어안고 여기서 조개나 실컷 캐세요. 그 말은 그동안 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던 모든 순간들의 분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네토, 석 달 전 제가 더는 한 푼도 못 준다. 내 노후는 내가 챙길란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 두 사람이 이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물이 거칠게 제 가슴팍을 때렸습니다.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살기 위해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멀리서 정말 아주 희미하게 저기 사람이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물 위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사람 살려.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제 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거칠게 끌어올리는 감각과 함께 거친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낯선 얼굴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실눈을 가까스로 뜨려 했지만 온몸의 감각이 얼어붙은 듯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조차 제대로 달싹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식 있습니다. 빨리 배로 옮깁시다. 저체온증 쇼크 올 수 있어요. 저는 차가운 구조대원의 품에 안긴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 몸을 살폈습니다. 환자분,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해요. 의사가 다급하게 지시하는 소리가 몽롱하게 들려왔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제 팔에 차가운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저는 신음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왜라는 거대한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요? 겨우 몸이 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정신이 좀 드시면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보호자, 저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제 보호자인 아들 최민혁과 며느리 오수진이 바로 저를 이곳에 버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혁이가, 며느리 수진이가, 이가, 미가, 민혁이, 이민혁이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연락을 하죠. 혹시 외우고 계세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며느리 오수진이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 전화번호를 일일이 외우고 다닌단 말입니까? 다들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신분증은 가지고 계세요? 지갑이나 뭐 주머니에.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개 캐기 체험을 간다며 겉옷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할머니,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는데 신원 확인도 안 되고 보호자 연락도 안 되면 저희가 병실을 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쪽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옮겨 앉았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춥고 휑한 응급실 대기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갔지만 이 넓은 병원에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날 버린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제가 그토록 금지오겹 키운 아들 민혁이가 저를 딸처럼 대한 줄 알았던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이 차가운 바다에 버려야만 했을까요? 며느리가 마지막에 뱉었던 그 악독한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희보다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돈, 그래 돈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아들의 금전 요구를 마지막으로 거절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딱 3천만 원만 더 해줘. 아들은 그렇게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바닥이 드러난 제 통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아, 엄마도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한다. 내 사업 미천 대주느라 엄마 통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수진이 씀씀이도 좀 줄여야 한다. 그게 말이 되니? 그 말을 들은 아들 민혁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마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은 그렇게 소리치고 나갔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석 달 만에 초췌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 눈물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민 효도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속 썩여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어머님 기분 전환시켜드리려고 좋은데 예약했어요. 갯벌 조개 캐기 체험이라는데 공기도 좋고 재미도 있다더라고요. 그래, 그 갯벌 조개 캐기 체험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를 죽이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 순간 성광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아들 민혁이가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저를 찾아왔던 날입니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거 서류에 서명 좀 해주셔야 해요. 무슨 서류인데 그러냐? 아니, 별건 아니고요. 여행자 보험 드는데 뭐 확인 사항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행 중에 다치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응급 상황 생겼을 때 가족관계 증명만으로는 안 된대요. 보호자가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게 미리 동의서 같은 걸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아들이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어이고, 그런 것까지 챙기고, 그래, 어디다 하면 되니? 민혁이가 서류를 책상에 탁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엄마 여기 이름 쓰시고요. 아 맞다. 여기는 인감도장 찍어주셔야 효력이 있대요. 인감도장. 저는 그게 무슨 서류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아들이 가리키는 서너 장의 서류에 꼬박꼬박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차 안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그냥 나왔나 봐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갔네요. 식당 예약 확인해야 하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휴대폰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그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척 하더니 잽싸게 자기 핸드백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갯벌, 밀물 시간, 정체불명의 인감 서류, 그리고 제게서 빼앗아간 휴대폰. 이것은 우발적인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들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분명 제가 죽었을 거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쯤 제 집에 돌아가 제 통장과 인감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 한 푼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같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은 제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빌라와 예금 3억 원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피 같은 돈을 아끼고 아껴 쓰면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 아들 최민혁,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자식이라 그런지 제게는 더욱 애틋한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며느리 오수진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이제 제 노후는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아들 민혁이가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1년쯤 지나자 사정이 어렵다며 자꾸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다음엔 200만 원. 그렇게 소액으로 시작했던 요구는 점점 대담해져 나중엔 1000만 원 단위까지 대놓고 요구하더군요. 엄마, 이번 달 결제 대금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요? 다음 달에 물건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민혁아, 벌써 이번이 3번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가져가기만 하면 엄마 노후는 어떡하라고. 아, 엄마, 진짜 이번 한 번만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괜찮아진다고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적금을 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며느리 오수진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의 검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은 것은 물론 저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버젓이 외제차 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수진아, 민혁이 사업이 어렵다는데 너라도 좀 아껴 써야 하지 않겠니? 네가 옆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민혁이도 힘을 내지. 제 말에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금세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시는가 봐요? 이거 다 민혁 씨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추는 거예요. 저라고 이런 거 좋아해서 하겠어요? 다 민혁 씨기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 뻔뻔한 대답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아들 사업에 관련된 일이라니 더는 깊게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라인 도박기였습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라고 가져간 돈이
사실은 며느리의 도박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민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혁아, 솔직하게 말해라. 네가 엄마한테 가져간 돈 정말 사업 자금으로 다 쓴 거 맞니? 혹시 수진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제 추궁의 아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엄마 돈을 허투루 쓸 사람으로 보여요? 수진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게임 같은 거 한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게임, 내가 모를 줄 아니? 그거 도박 아니니? 민혁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빚이 얼마인데 며느리가 도박을 하게 내버려도. 제 고함에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수진이 타박만 하세요? 지금 제 사업이 어려운 게 수진이 때문이에요? 돈 몇 푼 보태준 거 가지고 생색 내시는 거냐고요? 뭐? 돈 몇 푼? 저는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제 피 같은 돈이 아들에게는 고작 돈 몇 푼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돈 얘기 꺼내지 마라. 내 노후는 내가 챙길란다. 너희도 이제 알아서 살아. 그날 이후 아들 민혁이의 연락은 매몰차게 뚝 끊겼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물론 전화를 받지 않았죠. 자식이 야속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돈을 요구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갯벌로 이끈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와 완벽하게 연락이 끊긴 채 저는 거대한 정막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자식인데 하는 후회와 아니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해 하는 다짐이 1000번도 더 싸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적막하던 집에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망설이며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석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아들 최민혁과 며느리 오수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나갔습니다. 제 냉랭한 목소리에 아들 민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며칠 밤낮을 샌 사람처럼 퀭하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뒤에 멀뚱히 서 있던 며느리 오수진도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 민혁이가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이마를 박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옆에서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며님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제가 그놈의 도박 같은 거에 손대는 바람에 민혁 씨도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 마음에도 대못을 박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그거 다 끊었어요. 정말이에요. 저 조이 두 사람 지난 석 달 동안 지옥을 경험했어요. 어머님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화 한 통 없던 녀석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눈물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필시 또 돈이 떨어진 것이겠지요. 이곳저곳 손을 벌리다 더는 빌릴 곳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 떨어졌니? 그래서 또 얼마가 필요한데? 제 차가운 물음에 아들 민혁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머님, 저희 정말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희를 다시 자식으로만 받아주시면 돼요. 네?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우는 아들을 보니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어서 녀석들이 더 엇나갔던 건 아닐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일어나거라. 현관 바닥에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들어와. 그제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 수진이가 얼른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별건 아닌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됐다. 그런 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속만 썩여드려서 이번에 어머님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기분 전환?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요즘 갯벌에 가서 조개 캐기 체험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공기도 맑고 탁 트인 데서 조개도 캐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더라고요. 저희가 펜션도 다 알아봤어요.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모처럼 어머님 모시고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어서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예전처럼 어머님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마치 정말 효도하고 싶은 딸처럼 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들 민혁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 말 하려고 며칠 전부터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 제대로 효도할 수 있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갯벌 조개 캐기 체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저렇게 다정하게 제 기분을 살피는 모습을 보니 석 달간 쌓였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대로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 알았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니 가야지. 가자. 여행. 제 승낙에 아들 민혁이가 그제야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진짜 재밌는 여행 되도록 계획 완벽하게 짜 놓을게요.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저는 그 완벽한 계획이라는 말이 저를 죽음의 갯벌로 이끌 함정의 동의어였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못 이기는 척 자식의 손을 다시 잡아준 어리석은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여행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 그날 날씨가 아주 좋대요. 제가 맛집도 다 예약해 놨어요.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들 내외가 개 과천선한 줄로만 믿었습니다. 석 달간의 냉전이 끝나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며칠 앞두고 아들 민혁이가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진지해 보였습니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거 서류에 서명 좀 해주셔야 해요. 무슨 서류인데 그러냐.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니, 별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가는 거라
여행자 보험 드는데 뭐 확인 사항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행 중에 다치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아들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이고 그런 것까지 챙기고 그래. 귀찮게 뭘 이런 걸 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요. 아들이 다른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응급 상황 생겼을 때 가족 관계 증명만으로는 안 된대요. 보호자가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게 미리 동의서 같은 걸 받아야 한다네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는 아들이 제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기특하고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늙은 어미 걱정해 주는 건 역시 아들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어디다 하면 되니? 아들 민혁이가 서류를 책상에 탁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엄마 여기 이름 쓰시고요. 제가 이름을 적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여기는 인감도장 찍어주셔야 효력이 있대요. 그냥 서명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인감도장 좀 주시겠어요? 인감도장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평생 인감도장은 집문서 외에는 찍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감까지 필요하다고? 그냥 도장 안 되고? 네, 엄마,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꼭 인감이어야 한대요. 그냥 요식행위 같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거듭된 재촉에 저는 결국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 서너 장의 서류에 꼼꼼하게 도장을 찍고는 다시 서류 봉투에 챙겨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짜 멋진 여행 만들게요. 저는 그 인감도장이 제 전 재산을 빼돌리고 제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 집행 영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침 일찍 빌라 앞에 차를 대고 깍듯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차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타세요. 며느리 오수진이 앞자리에 앉아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끝내줘요. 갯벌 가서 조개 캐면 기분 진짜 좋으실 거예요.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게 얼마만인지 정말 기뻤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앞자리에 앉은 며느리 수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그냥 나왔나 봐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갔네요. 제가 이따 저녁 먹을 식당 예약을 확인해야 하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휴대폰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가방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래, 여기 있다. 어서 확인해봐라. 며느리 수진이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척하더니 잽싸게 자기 핸드백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식당 가서 드릴게요. 제가 혹시 잃어버릴까봐 잘 넣어둘게요. 저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그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차는 그렇게 2시간 넘게 달려 인적이 드문 서해안의 한 갯벌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한참 더 들어가 인적이 드문 한적한 해안가에 멈춰섰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낡은 안내판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차에서 훌쩍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여기가 조개 체험장 입구래요. 와, 갯벌 엄청 넓다. 차에서 내리니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바다 내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트렁크에서 장화와 작은 호미를 챙겨 신고 앞장서서 갯벌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걸었죠. 며느리 오수진이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팔짱을 끼며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공기 진짜 좋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쪽 바다 가까운 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크고 실한 조개들이 많대요. 우리 이왕 온 거 저쪽까지 가봐요. 그래, 그러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아들 내외를 따라 점점 바다 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갯벌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푹푹 빠지는 발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이제 목이 저만치 멀게 느껴지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멈춰 서더니 주변을 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쯤에서 조개 캐봐요. 제가 들으니까 이 근처에 바지락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 알았다. 저는 허리를 굽혀 젖은 갯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며느리 말대로 호미로 몇 번 긁으니 조개 껍데기가 몇 개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열심히 갯벌을 팠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수진이도 제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갯벌을 뒤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갯벌에 고여있던 물이 아니라 차가운 바닷물이 제 발목을 싸늘하게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저 멀리 있던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나, 민혁아, 수진아,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서 나가야겠다.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어느새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수진아, 같이 가야지. 물 들어온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들 민혁이가 멈춰서서 저를 향해 손을 크게 흔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큰일 났네. 차를 너무 안쪽에 댔나 봐요. 물 차오르기 전에 얼른 차 빼야겠어요. 저희가 차 가지고 저쪽 길로 금방 다시 올게요. 엄마는 거기서 조개 캐고 조금만 기다려요. 며느리 수진이도 따라 손을 흔들더니 두 사람은 목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갯벌이 어찌나 깊은지 발이 푹 빠져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다친 허리 때문에 힘을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민혁아, 수진아, 같이 가, 기다려. 엄마, 발이 빠졌어. 제가 애타게 소리쳤지만 아들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가지고 온다던 제 아들은 그 차를 타고 그대로 횡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민혁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오수진이 갯벌 한가운데서 제게 뱉었던 그 악독한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보다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그 돈 다발 끌어안고 여기서 조개나 실컷 캐세요.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차를 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이 갯벌 한가운데 버려두고 밀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매녀가 물이 무섭게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목을 향해 나아가려 했지만 질척한 갯벌이 제 발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부르려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은 며느리 오수진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식이 까마득하게 사라지던 바로 그 순간, 저기 사람이다. 갯벌의 사람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제 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거칠게 끌어올리는 감각과 함께 거친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눈 떠보세요.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낯선 얼굴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실눈을 가까스로 뜨려 했지만 온몸의 감각이 얼어붙은 듯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조차 제대로 달싹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식 있습니다. 빨리 배로 옮깁시다. 저체온증 쇼크 올 수 있어요. 저는 차가운 구조대원의 품에 안긴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절컹거리는 차 안에서 아이고, 다행이다. 손이 왜 이렇게 차요? 곧 병원 도착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몽롱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왜이라는 거대한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 몸을 살폈습니다. 손잡은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35도도 안 나와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내가 빨리 링거 연결하고 보온 처치부터 시작하세요. 의사가 다급하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간호사가 다가와 제 팔에 차가운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온 몸으로 퍼졌지만 저는 신음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젖은 옷이 잘려나가고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싸는 감각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요? 겨우 몸이 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정신이 좀 드시면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보호자, 저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제 보호자인 아들 최민혁과 며느리 오수진이 바로 저를 이곳에 버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혁이가, 며느리 수진이가, 네? 아드님이랑 며느님이요?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연락을 하죠. 지 외우고 계세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며느리 오수진이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 전화번호를 일일이 외우고 다닌단 말입니까? 다들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신분증은 가지고 계세요? 지갑이나 모 주머니에?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개 캐기 체험을 간다며 겉옷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는데 신원 확인도 안 되고 보호자 연락도 안 되면 저희가 병실을 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쪽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옮겨 앉았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춥고 휑한 응급실 대기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갔지만 이 넓은 병원에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날 버린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이봐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오늘 낮에 서해안 갯벌에서 구조되신 분 맞으십니까?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저희가 병원 연락받고 왔는데 할머니 신원 확인이 안 돼서요. 실례지만 지문 채취 좀 해도 괜찮을까요?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가족분들께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차가운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작은 기계를 꺼내 제 손가락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내일 오전쯤 신원이 확인될 겁니다. 그때까지 병원에 잘 계세요.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서러운 울음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갯벌에서의 끔찍했던 일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차를 갖고 오겠다며 손을 흔들던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가 휴대폰 빌려달라며 웃던 그 순간, 그리고 며칠 전에 서명했던 그 정체 모를 서류들까지, 그래, 다 계획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죽일 작정이었던 겁니다. 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니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왔던 경찰관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숙 할머니 맞으시죠? 야, 지문 조회해 보니 신원 확인됐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야, 할머니,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주소지로 연락을 계속 시도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연락처 아는 거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왜요? 절 버렸어요. 갯벌에 일부러 나 죽으라고. 경찰관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급히 수첩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버리다니요? 혹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힘겹게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조개 캐기 체험이라며 저를 꿰어냈던 일, 인적이 드문 갯벌로 저를 데려갔던 일,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는데도 차를 가지러 간다며 사라져 버린 아들 부부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 실족이 아니었군요.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할머니 신병 확보가 중요하니 병원 측에 저희가 잘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지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경찰분들께 말씀 전해 들었어요. 일단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4층 4인실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닌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그제야 온몸에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은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다지만 저는 돈 한 푼 없었고 당장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낯선 병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 걸까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제야 제가 병실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맞으시죠? 50대쯤 돼 보이는 한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 간병을 맡게 된 윤지선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지선 씨라고 부르세요. 핵심 조력자 윤지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윤지선은 저를 지그지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갯벌 만조 때 극적으로 구조되셨다고요? 맞으시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보호자가 한 분도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분들도 아침에 다녀가시고요. 혹시 무슨 복잡한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경찰에게 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또다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날 버렸어요. 버리다니요?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미 경찰에게 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갑자기 찾아와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던 것, 조개 캐기 체험 여행을 가자고 저를 구슬렸던 것, 그리고 갯벌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던 것까지 전부 다요. 윤지선은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니 갑자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요. 그 여행 가시기 전에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서류 같은 거에 도장 찍으라고 한 적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요? 아, 있어요. 여행자 보험 들어야 한다고, 또 병원에서 무슨 응급 상황 생기면 자기가 대신 결정해야 한다고 위임장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인감 도장까지 찍어줬는데 위임장이랑 인감 도장이요? 혹시 그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들이 하라는 대로 이름 쓰고 도장만 찍어줬는데 간병인 윤지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실례되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할머니 재산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저는 조금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간병인이 재산을 묻다니요. 네, 그건 왜 물어보세요? 윤지선이 급히 손을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여쭤봤죠.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이 간병인 일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10년 동안 특별조사관으로 일했어요. 보험 사기 잡아내는 일이요. 보험사 조사관이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딱 그 느낌이라서요. 할머니, 혹시 할머니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계세요? 네. 그건 똑똑히 외우고 있죠. 윤지선이 핸드폰과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예. 할머니,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한테 연락해서 딱 하나만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절대 안 합니다. 할머니가 허락해 주셔야 해요. 뭘 확인하시려고요? 할머니 명의로 최근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지선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주민등록번호를 불렀습니다. 윤지선이 그걸 받아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분한테 조용히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지선은 그동안 제 간병을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줬습니다.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몸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녀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지선이 병실 문을 안쪽에서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해요.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데요? 할머니, 명의로 정확히 한 달 전에 사망보험이 가입됐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망보험이요? 내가요?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할머니가 그 서류에 인감 찍으신 날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망 시 보험금 5억 원짜리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 원이라니요. 제 목숨값이 5억 원이었단 말입니까? 윤지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자가 아드님 최민혁 씨예요. 히라튼 튼젠이었다. 히라메니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그 돈 5억 원이 전부 아들 최민혁 씨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민혁이가 그 돈 때문에 이 늙은 엄마를 제 추측이 맞다면 할머니를 갯벌에 밀어 넣은 건 그 피 같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짓이에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지선이 제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제가 이 일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놈들 절대 용서 못해요. 저는 윤지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지옥 같은 진실을 꼭 밝혀낼게요. 어르신 아드님과 며느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온 세상에 다 알릴 겁니다. 저는 윤지선의 그 결연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차갑고 무서운 세상에 적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지선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놈들이 할머니 재산을 빼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라며 자신이 아는 기자에게 즉시 이 끔찍한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이건 그냥 묻어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여론이 움직여야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그놈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이틀 뒤 윤지선이 정말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신문 사회면 한쪽에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70대 노모, 효도 여행 중 갯벌에 버려져 아들 부부 살인 미수 혐의드라는 커다란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봐요. 벌써 지역 뉴스에도 나갔대요. 사람들이 댓글로 다들 충격받았다고,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 최민혁과 며느리 오수진이 제 빌라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윤지선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제가 그 갯벌에서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제가 병원에 실려가 구조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제 빌라로 태연하게 돌아와 제 통장과 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았어? 당신 통장이랑 도장 어디 뒀는지 못 찾았어? 빨리 찾아봐. 아들 민혁이가 초조하게 집안을 뒤지자 며느리 오수진이 안방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여보, 여기 통장 묶음 다 있네. 아, 여기 인감도장도 찾았어. 여보, 이제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지. 아들 민혁이가 제 통장들을 받아들고는 탐욕스럽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사망 신고를 접수한다면서요. 마치 정말로 비통한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처럼 연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이 한숨 돌리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답니다.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야, 민혁아, 너 혹시 너네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냐? 방금 지역 뉴스 봤는데 아들 민혁이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아니, 네 성함이 박영숙 맞지? 갯벌에서 구조됐다고 뉴스 속보에 나왔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데. 아들 민혁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며느리 오수진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누구 전화인데 얼굴이 새하얘져? 아들 민혁이가 급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갯벌서 70대 노모 극적 구조, 제 얼굴 사진이 화면에 떡하니 떴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이 그걸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답니다. 어떻게 살아계셔? 어머님이 살아계셨어. 말도 안 돼. 창백해진 아들 민혁이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대요. 당장 병원 가자.
어제 가서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우리가 잠깐 차 빼러 간 사이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해명하자. 빨리. 미쳤어. 나는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뉴스까지 다 났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줘. 우리가 보험금 타내려고 한 거 경찰이 금방 알게 될 거라고. 며느리 오수진이 절망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답니다. 아들 민혁이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이를 악물었대요. 그럼 흔적부터 지워. 당장. 빨리. 두 사람은 제 집에서 훔쳐온 서류들을 모두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제가 인감을 찍어줬던 위임장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그 망할 놈의 보험 서류들까지요. 아들 민혁이가 그 서류들을 전부 욕조에 쑤셔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대요. 서류들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걸 보며 아들 민혁이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답니다. 그래, 이러면 돼. 증거만 없으면 우린 괜찮아. 다음 날 아들 민혁이는 저를 갯벌로 실어 날랐던 그 차를 곧장 중고차 시장으로 몰고 갔답니다. 증거가 될 차를 헐값에 넘겨버린 거죠. 그들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며 발악하고 있을 때 조력자 윤지선은 제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반듯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인사하세요. 이분이 이강훈 변호사님이세요. 돈 없는 사람들 편에서 싸워주시는 아주 유명한 인권 변호사님이세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핵심 조력자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이강훈입니다. 윤지선 씨한테 어르신 이야기 다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힘 다해서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의자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에서 잘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 재산을 보전하는 겁니다. 재산 보전이요? 네, 아드님 부부가 어르신 재산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이강훈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르신 명의로 된 빌라 주소하고 주거래, 은행 예금 계좌번호 기억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재산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가 공인인증서로 빠르게 조회를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르신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갯벌 사건 바로 이틀 뒤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예금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이미 인출됐습니다. 옆에 있던 조력자 윤지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머님이 병원에 계셨는데 이강훈 변호사가 급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받아간 위임장, 그걸 위조해서 은행에 제출한 겁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거나 의식 불명인 줄 알고 상속 절차 밟기 전에 돈부터 빨리 빼돌린 거죠. 어떡해요? 변호사님, 제발 막아주세요. 다행히 대출은 어르신 뉴스가 나오면서 은행에서 이상하게 여겨서 일단 보류시킨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금 3천만 원은 이미 나갔어요. 이 계좌 당장 막아야 합니다. 지금도 돈 빼가려고 시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발 막아주세요. 변호사님, 제발요. 탈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법원으로 가서 가압류 신청하고 오겠습니다. 긴급 사안이라 법원에서도 빨리 처리해 줄 겁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강훈 변호사가 모처럼 기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탈머니, 됐습니다. 가압류 결정 났어요. 빌라하고 남은 계좌 전부 다 꽁꽁 막혔습니다. 이제 그놈들 할머니 재산에 손톱 하나 못 댑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옥 같은 반격의 첫 번째 관문을 겨우 넘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윤지선 씨가 저를 부축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종훈이라는 형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죠. 박영숙 어르신 맞으시죠? 몸은 좀 어떠십니까? 어서 앉으세요. 제가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박종훈 형사입니다. 박종훈 형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갯벌 체험장 쪽 CCTV는 하필 고장이 나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편의점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종훈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최민혁과 며느리 오수진이 갯벌에서 급하게 뛰어나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 보이시죠? 어르신? 정확히 만조 30분 전입니다. 갯벌 지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사람이 저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저는 차마 그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박종훈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그날 밤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인근 모텔에서 묵었어요. 모텔 주인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밤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뉴스로 어르신 소식 확인하느라 그랬던 거겠죠. 윤지선 씨가 옆에서 날카롭게 거들었습니다. 형사님, 혹시 보험 관련해서도 확인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당연히 확인했습니다. 윤지선 씨 말씀하신 대로 5억 원짜리 사망보험 가입 내역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박종훈 형사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드님이 어머님 건강 검진 결과서를 위조했어요. 실제로는 아주 건강하신데 서류상으로는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쉽게 하려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까요? 저희가 당장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예상대로 두 사람이 잠적했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와요.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쥐새끼처럼 숨어봤자 금방 찾을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며칠 뒤 두 사람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윤지선 씨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곧이어 피고인 입장이라는 소리와 함께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민혁과 오수진은 공모하여 피해자이자 어머니인 박영숙을 갯벌에 유기하여 익사시키려 했고 사망 시 지급되는 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반사회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입니다. 아들 민혁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결코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검사가 저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피해자 박영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에 앉자 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증인, 그날 갯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갯벌 아주 깊숙한 곳까지 데려갔습니다. 조개를 캐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새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피고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차를 갖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법정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무릎까지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수진은 그저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죠. 재판장이 아들 민혁이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말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아들 민혁이가 잿빛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최종 선고 공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두꺼운 서류를 펼기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민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오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며느리 오수진이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낳아준 친모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므로 이에 중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후앙! 재판장이 내리치는 망치 소리가 제 가슴을 무겁게 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법원을 나서는데 이강훈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가압류되었던 할머니 빌라하고 예금 계좌도 이제 완전히 할머니께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윤지선 씨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하여 임시로 머물 거처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 박영숙이야? 이 독한 노인네 다짜고짜 귀를 찢는 듯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 금쪽 같은 딸 인생 망쳐놓고 발 뻗고 잠이 와? 당장 내 딸 인생 물어내. 며느리 오수진의 친정어머니, 즉 제 사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가족들은 지옥의 사자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오빠라는 건장한 남자는 제가 머무는 임시 숙소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좋게 말할 때 합의금 내놔. 우리 수진이 감옥에서 고생한 값 두둑하게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앞으로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저는 너무 무서워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윤지선 씨가 즉시 이강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법원 결정이 나면 할머니 반경 100m 이내로는 접근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바로 형사 처벌을 받게 돼요. 며칠 후 법원의 결정이 났고 지긋지긋한 2차 가해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지옥 같던 싸움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긋지긋한 2차 가해까지 모두 끝나고 저는 윤지선 씨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막막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빌라에 다시 들어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보다 아들 내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배신감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윤지선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이세요? 저희 집으로 가시면 되죠. 제 원룸이 좀 좁긴 한데 우리 할머니 모실 방은 하나 나옵니다. 저랑 같이 지내요. 정말요? 아이고, 내가 윤지선 씨한테 신세를 져도 될지. 당연하죠. 이 상태로 할머니 혼자 두면 제가 걱정돼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얼른 짐 챙기세요. 아, 챙길 짐도 없구나. 그냥 몸만 오세요. 저는 고마움에 윤지선 씨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룸이 아닌 조용한 동네에 아담한 주택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제가 되찾은 제 돈으로 윤지선 씨와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빌라에는 너무 아프고 끔찍한 기억이 많아 도저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그 빌라에서 영아입니다. 그 집은 처분할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윤지선 씨하고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나 이제 윤지선 씨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방이 2개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마당도 딸린 집을 구했습니다. 이 삿짐이라고 해봤자 병원에서 쓰던 제 물건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새 집을 꾸미는 동안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윤지선 씨는 이제 제게 간병인이 아니라 딸이자 친구였고 피보다 진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윤지선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내일 저랑 복지관 한번 가보실래요? 할머니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임이 있어서요. 무슨 모임인데요? 이름이 황혼의 동반자라고 하는데요. 할머니처럼 아픈 일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힘이 되어 주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험사 일할 때 알게 된 분이 대표로 계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신문 방송에 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좀 무서운데 윤지선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 계신 분들도 다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할머니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윤지선 씨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강의실 문을 열자 1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동그랗게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분이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박영숙 어르신 맞으시죠? 윤지선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황혼의 동반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은혜 씨였습니다. 은퇴한 교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 이야기 듣고 저희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힘드셨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은혜 씨는 저를 다른 어르신들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자녀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내 도장을 몰래 훔쳐가서 집을 홀랑 팔아 치워버렸지 뭐야. 지금은 월세방 전전하고 있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집은 있어. 대신 아들 녀석이 내 통장을 싹 털어갔지. 평생 모은 2억 원을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지 뭐야. 김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내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1억 원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전부 도박빚 갚는 데 썼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도 없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기구한 일을 겪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김은혜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싸워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권리를 되찾아야죠. 아시겠죠?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에 북받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황혼의 동반자 모임에 매주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김은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숙 씨가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숙 씨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회원들이 모두 숙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우리 노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노인 인권 지킴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자고요. 그러자 한 할아버지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돕겠소. 내가 가진 힘이나마 보태고 싶으려. 다른 회원들도 여기저기서 동의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런 끔찍한 일이 다른 분들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합시다. 노인 인권 지킴이는 후원금을 모아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곳에 신고센터를 만들고 상담 전화를 받기 시작했죠. 저와 윤지선 씨는 매주 이틀씩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하소연을 들어주며 상담을 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강훈 변호사와 연계해 법률 상담도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의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노인 인권 지킴이죠? 제발 저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즉시 윤지선 씨를 불렀습니다. 지선 씨, 아무래도 우리 지금 당장 그 요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김은혜 씨와 함께 그 요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그 요양원의 여러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 요양원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의 이야기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김은혜 씨가 신문을 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구한 거예요. 저는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처럼 힘없는 늙은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 인권 지킴이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게 낯선 편지가 한 통 배달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윤지선 씨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최민혁 씨한테서 온 편지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 민혁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은 아들 민혁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밤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가족들은 저를 죽일 듯이 괴롭혔는데 정작 제 아들 민혁이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저렇게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시간이 무심히 흘렀고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이강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드님 최민혁 씨가 곧 출소합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요? 네, 정확히 한 달 후입니다. 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미리 신청해 두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드디어 아들 민혁이가 출소하던 날, 이강훈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민혁 씨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한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갱생시설에 바로 입소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거기서 생활하면서 제 과제빵 기술을 배울 거라고 합니다. 할머니께는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달쯤 지나 아들에게서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무사히 출소했습니다. 지금은 갱생시설이라는 곳에서 제 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 짧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윤지선 씨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답장 쓰실 거예요? 이번이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꼬박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머니, 리머니, 이머니, 어제 오준호는 질거 중 2번, 2번, 기도. 하지만 네가 그곳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를 멀리서나마 바라고는 있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서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강훈 변호사에게서 들으니 아들 민혁이가 제 편지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또 덧없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갱생시설을 나와 정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한 사회적 기업 베이커리에 정식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민혁 씨가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베이커리 사장님의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이강훈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 최민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 구운 듯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여러 종류의 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죠. 어머니,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만든 빵입니다. 보호관찰관님의 특별 허락을 받고 용기를 내어 보냅니다. 부디 맛있게 드셔주세요.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빵을 하나 꺼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윤지선 씨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네요. 응, 그러네. 맛있네. 저는 그 빵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 황혼의 동반자 모임에 전부 다 들고 갔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빵을 나눠 먹었죠. 김은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이 빵 도대체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맛있는 빵은 정말 처음 먹어보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가 직접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순간 시끄럽던 사무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은혜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영숙 씨, 아드님이 정말 많이 변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금은 다른 답장을 썼습니다. 민혁아, 네가 보낸 빵 잘 받았다. 아주 맛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저는 여전히 아들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이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몇 년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윤지선 씨와 함께 저희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언제든 편하게 와서 차 한잔 마시며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카페 이름은 윤지선 씨가 직접 지었습니다. 바로 다시 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혁이에게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세월 못난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저는 작은 베이커리를 하나 열었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저의 첫 가게입니다.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가게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인 민혁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선 씨와 김은혜 씨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할머니,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꼭 같이 갈게요. 저는 마침내 아주 힘겹게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윤지선 씨, 김은혜 씨와 함께 아들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낯선 주택가 골목에 새 출발 베이커리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큰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반죽을 하던 아들 민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야위고 머리에는 서리처럼 하얀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들은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엄마,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들은 제 앞에 소리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이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아들의 손이 보였습니다. 반죽을 하느라 온통 밀가루가 묻은 손, 거칠고 상처로 얼룩진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도 이 엄마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네가 지난 몇 년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했다는 것은 인정하마.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라. 아들 민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뼘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서 일어나. 네가 만들었다는 그 빵, 어디 맛이나 좀 보자. 아들은 그제야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빵을 내왔습니다. 저는 저 멀리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에 새겨진 과거의 깊은 상처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제 두 발로 다시 일어섰으며 지금도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윤지선 씨, 김은혜 씨,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제 인생의 진정한 봄이 마침내 왔습니다. 여러분, 저 박영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갯벌에서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